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자, 의학이론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반을 넘어가서 이제 신경계를 넘어가면 이제 질병 쪽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신경계 구조와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입니다. 구조를 저번 시간에 뇌와 관련돼서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척수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요. 척수는 기존에 우리가 척추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까만 색칠되어 있는 쪽, 그쪽이 이제 척수인데 척수는 중추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추신경은 뇌에서 연결된 척수인데 그 척수가 요추의 1, 2번까지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추 1, 2번까지 내려오고 그 이하는 말초신경이 계속 내려오는, 그래서 말초신경의 다발이다, 그래서 맘이라는 얘기를 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또 척수를 이제 횡단면으로, 수평면으로 딱 잘라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이라면 그 안에 H자가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H자 안에 있는 이제 세포가 회백질이라고 하는데, 회백질은 세포,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것을 회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척수의 회백질은 H자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수의 신경세포는 안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뇌의 회백질은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뇌의 회백질은 대뇌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대뇌 피질에 신경세포가 모여 있다. 그런데 척수에서는 척수의 안쪽에 신경세포가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회백질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전근, 후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전근 앞쪽에 있는 곳, 척수에서, 후근은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가요. 자, 이 전근과 후근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을 터치를 하면, 아, 내 손에 누군가 닿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초신경을 따라서 척수를 따라서 대뇌 피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척수로 들어가서 대뇌 피질까지 가는 거는 척수의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척수의 뒤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후근은 구심성으로 감각신경 섬유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하거나 꼬집어서 아프거나 이런 감각은 우리가 말초에서 느껴서 척수의 뒤쪽 후근으로 가서 대뇌까지 갑니다. 그러면 대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으니까 가만 계세요, 또는 아프니까 빨리 비키세요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척수의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척수의 앞쪽인 전근은 운동섬유신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운동하게 하는 거는 척수의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척수의 앞쪽이 다치면 운동이 안 될 거예요. 척수의 뒤쪽이 다치면 느끼는 거, 감각 느끼는 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척수를 완전히 절단당하면 느끼는 거, 감각도 없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운동도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척수는 중추신경이라서 말초신경에서 감각을 받아서 뇌에 보내고, 뇌에서 지령을 받아서 말초신경에 운동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척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으로 가죠. 말초신경은 양쪽으로 이제 분포된다고 그랬습니다. 뇌에서는 양쪽으로 뇌신경, 척수는 양쪽으로 척수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양쪽으로 나오는 말초신경이잖아요. 요거는 12쌍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오니까 쌍자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쌍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신경번호는 이제 우리가 일내신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내신경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경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내신경의 이름은 후신경입니다. 후신경 하는 역할은 냄새 맡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냄새 맡는 역할을 해서 코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후신경은.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처음에 2019년 12월이나 2020년 1, 2월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코로나19가 독성이 심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냄새 맡는 거, 미각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균이 코로 들어오면서 코의 후각신경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죠. 자, 2번 신경입니다. 제2 뇌신경의 이름은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은 보는 신경이죠. 어떻게 봅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 또는 넓게 보는 거. 그래서 시력과 시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정면으로 봐도 옆에서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시야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는 거, 자기의 시력이 0.1인지 1.0인지 그렇게 시력이죠. 그래서 시력과 시야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시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6번은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거든요. 3번 신경의 이름은 동안신경입니다. 4번 신경의 이름은 활차신경입니다. 6번 뇌신경의 이름은 외전신경입니다. 요 세 가지 신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안구의 운동, 안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위로 보세요, 아래로 보세요, 옆으로 보세요, 눈을 한번 굴려보세요 하는 게 이 세 개의 신경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신경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눈이 두 개잖아요. 안구가 두 개예요. 근데 이 안구의 위치가 보면 같은 양쪽에 대칭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죠. 대칭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 두 개의 안구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안구가 제 위치에 안 있어요. 이 안구의 운동이라고 하면 안구를 잡아주는 근육을 담당하는 게 이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가 이상한 위치에 가는 거죠. 한쪽이. 이상한 위치에 가면 남들이 보기에는 뭐겠습니까? 사시. 본인은 이렇게 하나로 초점이 안 맞춰지죠. 그러니까 두 개로 볼 수 있죠. 그게 복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사시, 환자 자신이 느끼기에는 복시,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3번 뇌신경, 동안신경, 4번 뇌신경, 활차신경, 6번 뇌신경, 외전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활차신경과 외전신경은 안구의 근육 6개 중에 하나씩만 담당을 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활차신경은 상사근입니다. 상사근은 안구 위에서 안구를 이렇게 옆으로 굴리게 하는 신경, 근육. 그 근육만을 담당합니다. 자, 외전신경은 6번 뇌신경 이름은 외전신경은 안구의 맨 바깥쪽에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근육. 그게 외직근입니다. 그래서 4번 신경인 담당하는 상사근, 6번 신경이 담당하는 외직근을 뺀 네 가지는 어디 있냐면 안쪽에 내직근, 위에 외직근, 아래 상직근, 아래 하직근, 그 다음에 아래 하사근,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를 전부 다 누가 담당을 하냐면 동안신경입니다. 동안신경 한번 보시면 안구 운동이 안구 근육 중에서 상직, 하직, 하사, 내직 이렇게 네 가지를 담당하는 겁니다. 또 동안신경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안신경은 우리가 수정체 중에서 초점이라고 하는 동공이 있죠. 동공이 커질 때 언제 커집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커지잖아요. 밝은 곳에 나오면 동공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안신경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거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위에 있는 상안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쌍꺼풀에 있는 고기, 상안검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동안신경입니다. 동안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환자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안신경은 안구의 4개 근육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수정체 조절, 그 다음에 상안검의 운동도 같이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4번, 6번 했으니까 5번을 하셔야죠. 5번의 이름은 5번 뇌신경의 이름은 3차 신경입니다. 3차 신경은 신경이 3개가 있습니다. 눈 위로 가는 게 안신경, 코 옆으로 가는 게 상악이잖아요. 상악신경. 그다음에 하악에 있는 게 하악신경. 이 세 가지가 합쳐서 3차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뇌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신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자, 3차 신경이 하는 역할은 이 얼굴에 다 이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얼굴에 닿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닿는 느낌, 꼬집으면 아픈 느낌, 요런 느낌이거든요. 눈에 이렇게 콕 찔러려고 하면 이렇게 비키잖아요. 그게 각막 반사라고 하는데 이 반사를 갖고 있는 게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안구가 아니라 얼굴에 이제 닿는 느낌인데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 중에서 하악신경은 하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하악은 움직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악이 움직이죠. 그래서 하악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게 3차 신경이다. 자, 하악의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움직이는 거는 근육이 쥐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어떤 근육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근육에 움직이냐면 우리 보톡스 맞는 여기 턱 있죠. 여기 사각턱에 있는 요 근의 이름을 하악에 있다 그래서 하악근이라고도 하고 교근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씹을 때 움직인다고 해서 저작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저작근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하악의 저작근의 운동을 담당하는 게 3차 신경.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 얼굴 전체의 감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뇌신경입니다. 7번 뇌신경은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은 얼굴로 이제 가 있는데 얼굴의 근육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근육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오죠. 양쪽에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악이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상악 이쪽에 이제 얼굴도 조금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육이 그런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게 안면신경입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한쪽이 이제 손상이 되신 분은 이렇게 뻣뻣해져 있어요. 얼굴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정상인 쪽은 찌그러져 있어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빳빳하게 하나도 안 찌그러져 있는 주름이 없는 곳이 손상된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안면신경은 얼굴의 근육을 이제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요 얼굴 근육 지배 포함해서 한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5개죠. 5개를 뺨에 이렇게 대어 보시면 하나는 귀로 가고 있습니다. 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손상이 되면. 두 번째는 눈으로 가죠. 눈물샘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나야 되고 조금 나더라도 코 안으로 들어가서 흡수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조절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안면의 근육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의 움직임을 담당하고요. 네 번째는 혀 앞쪽으로 갑니다. 혀 앞쪽에 가서 혀 앞쪽의 3분의 2의 미각. 우리가 닿는 느낌하고 맛을 느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혀의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는 것이 이 안면신경입니다. 5번째는 턱 밑으로 갑니다. 턱 밑으로 가서 침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이 안면신경입니다. 자, 8번 공부하겠습니다. 8번은 청신경입니다. 청신경은 듣는 신경이죠. 귀 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나오는 귀 쪽에 있는 건데 우리가 청신경은 2가지가 있다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2가지는 청신경은 듣는 신경인 와우신경. 듣는 거는 와우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못 듣잖아요. 애들 못 듣는 아이들이 이제 검사가 되면 와우신경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조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주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우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어디 가서 진료를 보게 했냐면 내과 가서 빈혈인가 이렇게 진료를 보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지러워요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봐 그렇죠. 이비인후과 가서 뭐가 귀 안에 전정신경이라는 게 망가졌을까 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청신경은 전정신경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은 똑바로 가게 하는 균형 감각을 갖고 하는 게 이제 전정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청신경은 2가지요. 하나는 듣는 신경, 와우신경. 또 하나는 평행을 유지하는 전정신경. 자, 우리가 귀가 질병으로 손상될 때가 있죠. 질병으로. 아기들이 이제 어른하고 달라서 귀하고 코하고 연결되는 관이 있거든요. 이 관을 이관이라고 합니다. 이관인데 어른은 이렇게 귀가 더 위에 있어요. 코가 아래에 있어요.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귀에 문제가 있어도 요 안에 문제가 있어도 코로 이렇게 나와요. 분비물이. 근데 애들은 귀하고 코가 이렇게 일직선 옆에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관에 무슨 지저분한 게 있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염증, 고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 쪽을 망가뜨리는 게 중이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이염이 되면 한쪽 귀가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청신경이 손상되면 똑바로 가는 평행 기능이거나 아니면 듣는 신경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설인신경, 미주신경은 하나로 묶어놨네요. 이것도 같이 공부해요. 설인신경, 미주신경은 해서 벌려서 보면 그 안쪽에 목젖이 보이죠. 목젖부터 시작해서 소화기 내장 쪽으로 또 심장이나 그 내장 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바깥쪽 말고 내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설인신경, 미주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뇌신경의 이름이 부신경입니다. 부신경은 목의 근육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을 움직이는 신경이 이제 부신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흉쇄, 유돌근, 승모근 목에 있는 근육들이죠. 그 다음에 12번 뇌신경의 이름이 설하신경입니다. 설하신경은 혀 아래에 있는 신경이거든요. 혀 아래에 있는 신경이 하는 역할은 혀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면 말을 할 때 작동하는 신경이 설하신경, 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혀가 지금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하신경이 한번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젖 안쪽에 있는 성대가 울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미주신경, 미주신경, 설인신경, 그 신경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죠. 또 얘기를 하려면 안면 근육이 좀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안면신경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하악근이 움직여줘야 되죠. 하악근을 담당하는 신경이 뭐였습니까?
제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 또는 하나의 작동이 되려면 하나의 신경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이 같이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을 했으니까요. 말초신경, 척수신경을 하죠. 척수신경은 우리가 저 앞에서 많이 배우셨어요. 상하지 할 때도 배우셨고, 척추할 때도 배우셨고, 이렇게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척추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양쪽으로 척추신경이 나오는데, 신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로 묶입니다. 묶이는 거는 신경다발이라고 해서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묶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신경총, 하나는 완신경총. 경신경총은 호흡근으로 가죠. 완신경총은 팔에 있는 신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팔에 있는 신경이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거는 요골신경. 중간, 팔의 중간으로 들어가는 정중신경. 새끼손가락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척골신경.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경추신경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게 흉추신경이죠. 흉추에서 나오는 흉추신경은 흉곽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얘는 신경이 묶이질 않습니다. 신경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나갑니다. 요추는요? 요추도 요추하고 밑에 천추가 있는데 얘도 묶입니다. 요신경총, 천신경총. 요신경총은 대퇴 앞쪽으로 내려가는 대퇴신경, 폐쇄신경 이렇게 이제 분지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천신경총은 엉덩이 뒤로 가서 좌골신경으로 이제 해서 하지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천신경총 그 밑에는 장과 방광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초신경의 분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 얘기했는데 그 신경 말고 우리가 자율신경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길항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두 가지인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감정의 역할을 많이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다. 나 너무 릴렉스 된다. 그때 작용하는 신경이 있고요. 긴장할 때 또는 화가 났을 때, 소위 열받았을 때 작용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반대잖아요. 자,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오늘은 되게 날씨가 좋아서 너무너무 릴렉스돼요. 그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밑에 보시면 타액선 분비 촉진되고요. 소화선 분비 촉진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밥 먹으면 소화 잘 되시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상태에서 식사하시면 소화 되시나요?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소화선 분비가 안 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더 갈까요? 안구 운동 촉진되는 게 이제 부교감신경입니다. 기관지의 선 분비 촉진, 방광 괄약근 이완, 말초신경 확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교감신경으로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누선의 분비 촉진 이렇게 되어 있죠. 누선의 분비 눈물 나는 겁니다. 너무 열받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겁니다. 자, 심장의 박동 증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긴장하거나 뭐 이러면 심장 박동이 증가하죠. 그런데 릴렉스 되면 심장 박동도 안정적으로 가시고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은 긴장했을 때라고 그랬었잖아요. 긴장했을 때. 자, 긴장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이랑 싸워도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너무너무 열받아서 잠도 안 올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주무실 수 있어요. 주무시고 나면 그 기분 나쁜 거 화났던 게 조금 가라앉잖아요. 가라앉는데 그게 안 가라앉아. 계속 화가 나. 계속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내 몸도 막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병입니다. 우리가 배우신 것 중에 혹시 CRPS 기억하시나요? 골절의 합병증 중에 하나 있었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1형과 2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형이 교감신경 2영양증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시간이 가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해 있는,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열받아 있는, 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병입니다. 그게 교감신경 2영양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형은 자결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오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계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 환자가 신경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자, 검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신경계는 뇌와 척수잖아요. 뇌와 척수니까 뇌를 다쳤을 때는 의식이 없어지죠. 그래서 의식과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는 게 정신상태 검사입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정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구분을 해보시면 5단계입니다. 청명,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 5단계죠. 청명은 의식이 명료하고 진압력이 정상인 상태. 우리 같이 이렇게 눈 떠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의식 명료입니다. 근데 눈 떠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 치매 할머니는 청명이라고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만 명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압력도 정상이어야 됩니다. 진압력이 뭐냐면 3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치매 할머니한테 가서 뭘 확인하시나요, 우리가? 할머니 여기 어디예요? 장소 확인하죠. 저 누구예요? 사람 확인하죠.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사람, 장소를 확인하는 게 이제 진압력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인 게 청명입니다. 자, 기면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조난사고 같은 데 보면 계속 주무시려고 그러는 사람들 깨우시잖아요.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무셔서 잘못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주무시려고 하는 거, 그 상태가 기면입니다. 그러니까 깨우면 깨워져요. 그런데 놔두면 계속 주무시면서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로 가는 거, 그래서 기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눈을 떴다가 가만히 있으면 다시 잠드는 상태. 의사소통은 어렵게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가능은 해요. 근데 한참 깨워야 되죠. 하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자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혼미는 수의적 운동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수의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수의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움직여요. 그런데 의사소통은 안 돼요. 자기 혼자 막 움직여서 옆에 간호사가 환자분 조용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손 떨지 마세요, 그러면 손 떨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는 그게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혼자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침대에 눕혀놓는데 환자가 말로 지금 의료진의 지시에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묶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묶어놓는 거는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상태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묶어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반원수는 이제는 의사소통이 없어요. 의사소통이 없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혼미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혼미부터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게까지라도 되는 거는 기면입니다. 자, 혼미는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반원수도 의사소통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 환자가 추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얌전해지시는 거죠. 묶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근육을 찌르면 그 찔린 근육 주위가 수축이 됩니다. 일부 수축. 그러면 반혼수 상태가 됩니다. 혼수 상태는요, 아무리 찔러도 주위 근육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게 혼수 상태입니다. 우리가 코마라고 얘기하는 게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혼수와 혼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반혼수, 혼수 아예 한 끗 차이 아니야 그러시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상태 단계는 5단계입니다. 자, 5단계 설명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상태를 A 의사가 봤을 때랑 B 의사가 봤을 때랑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툴이 GCS라는 겁니다. GCS에 점수가 있는데 점수는 좀 이따 와서 보겠습니다. 자, GCS입니다. 그래서 코마 스케일입니다. 혼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는 건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안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눈 떠보세요를 확인하는 겁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감아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어 반응입니다. 말을 시켜보는 겁니다. 말을 시켜서 나랑 얘기할 수 있는지, 의료진이랑 얘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운동 반응은 손 올려보세요, 다리 올려보세요. 그래서 운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요 3가지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데 하나씩 보죠. 개안 반응은 자발적으로 눈을 뜬다. 그러면 4점입니다. 눈 떠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떠요. 그럼 4점입니다. 근데 전혀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럼 1점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높을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죠. 점수가 클수록 좋은 상태죠. 그래서
GCS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상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언어 반응을 보시면 진압력, 우리 진압력 얘기했습니다. 사람, 시간, 장소를 알아보는 거, 그걸 다 대답하시면 5점입니다. 점수 5점. 그런데 전혀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1점이 되죠. 운동 반응은 명령에 따라서 손 올리고 다리 올리고 다 돼요. 그럼 6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안 반응, 언어 반응, 운동 반응이 각각 5점씩이 아니라 점수가 다르죠. 4점, 5점, 6점. 그래서 총 그 최고 점수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통에 국부적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는 바늘을 찔렀더니 주위에서 수축이 일어났다. 그럼 5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극이 움츠린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피하려고 움츠리잖아요. 그게 정상 반응입니다. 그게 4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 굴절 반응입니다. 이상 굴절 반응 3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상 신전 반응입니다. 자, 굴절 반응 있고 신전 반응이 있으면 굴절 반응은 웅크리는 거고요. 신전 반응은 펴는 거잖아요. 웅크리는 게 더 점수가 좋습니까? 피는 게 더 점수가 좋습니까? 웅크리는 게 더 점수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체는 생후 28일이 지나면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을 함께 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세 개를 다 더해서 점수를 봤더니 15점이다. 그러면 아, 정상. 청명 그러죠. 다 더했더니 3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근데 4점에서 7점이면 반혼수, 8점에서 12점이면 혼미, 13에서 14점이면 기면. 자, 이 점수를 다 기억하라는 문제보다는 GCS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점수, 그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오는 형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더 검사로 가보죠. 신부건반사입니다. 신부건은 건이 뭐냐면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구조물이 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뼈에 붙이니까 이 건은 바깥쪽, 그러니까 피부 쪽에 있지 않고 뼈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은 가로 열고 앞에가 신부입니다. 건이 밖에 표제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건은 그냥 신부건입니다. 신부건을 반사, 통통 때렸을 때 어떤 반응을 나오는지 그게 보는 게 신부건인데, 신부건은 의사들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그 의사들이 갖고 다니는 망치 있잖아요. 조그만 망치. 그걸 이렇게 동동동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지, 정상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신부건 반사인데, 자, 읽어보시면 건 골막 또는 관절 근막 등의 자극에서 일어나는 반사로 근육이 수축되는 힘, 속도, 범위에 따라서 0,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4 포지티브까지 가죠. 정상은 2 포지티브입니다. 그러니까는 2 포지티브를 정상으로 해서 점수가 낮으면 0이면 아예 없는 거, 4까지 가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통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자극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반응해도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포지티브가 정상이다. 그래서 소실과 항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소실과 항진 둘 다 이상 반응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어디를 검사하냐면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팔을 이렇게 꺾어서 팔목 여기 주관절을 이렇게 굴곡시켜서 안쪽 동동동 두들기는 거, 뒤쪽 동동동 두들기는, 안쪽 이두건 반사, 뒤쪽 삼두건 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두건 반사, 삼두건 반사를 보시면 이두건 반사는 C가 경추입니다. 우리가 경추가 양쪽으로 말초신경 내놓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말초신경 내놓는 게 경추 5번, 6번. 그다음에 삼두건은 6번, 7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요근은 여기 손목에 있는 신경입니다. 손목에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손목이 동동 두들기면 5번, 6번이 여기 문제가 생기네요. 그다음에 슬개건. 슬개건은 L은 요추입니다. 슬개 쪽으로 하면 다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요추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 쪽이잖아요. 발 뒤꿈치 쪽에 S는 천골입니다. 천골 1번, 2번 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킬레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적 반사가 나오네요. 병적 반사는 병이 있을 때 나오는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했는데, 반사 검사를 했는데 반사가 확인이 되면 그건 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병적 반사는. 병적 반사를 확인을 했더니 그런 반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병이 없는 겁니다. 이때의 병이란 중추신경의 병입니다. 중추신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뇌와 척수죠. 그러니까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병적 반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병적 반사 옆에 가로 열고
플러스 표지인 포지티브가 나오면 그럼 병이 있는 겁니다. 어떤 병? 중추신경병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네요. 하나는 바빈스키 사인입니다. 바빈스키 사인은 한국말로 족저반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바빈스키 사인, 족저반사. 뭐냐면 우리가 발바닥을 이렇게 긁으면 간지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을 간지럼을 태우면 오므리게 되잖아요. 성인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태어나서 28일까지 그때를 우리가 주산기라고 그러거든요.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때는 이렇게 간지르면 애가 이렇게 펴요. 그게 이제 애기 태어나자마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시반사라고 합니다. 이 원시반사가 아이가 자라면서 없어지면서 어른처럼 간지럼을 느끼면 오므리게 되거든요. 근데 중추신경 손상이 되면 간지르면 펴져요. 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빈스키 사인입니다. 그래서 피질 척수로가 손상되면 피질 척수로잖아요. 척수니까 중추신경이죠. 중추신경이 손상되면 발바닥 외측을 긁어서 자극시, 그러니까 간지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인과는 달리 엄지발가락이 신전, 엄지발가락이 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발가락 개선, 패닝이니까 우리가 선풍기 팬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펴지는 거, 그겁니다. 그게 나타나면 병이다. 무슨 병? 중추신경병. 중추신경병은 척수와 뇌. 그래서 뇌신경의 문제, 뇌 손상 환자, 척수 손상 환자는 다 이거 검사합니다. 해서 포지티브 나오면 병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프만 사인입니다. 호프만 사인은 손에 나타나는 겁니다. 손에 나타나서 자, 우리가 손가락이 5가지잖아요. 어른은 세 번째 손가락 탕탕탕 튀기면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튕겨도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애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를 튕기면 두 번째, 네 번째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반사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중추신경이 손상이 되면 바빈스키 사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호프만 사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호프만 사인은 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빈스키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프만 사인은 중추신경 중에서도 경추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나타나는. 물론 경추에 문제가 생겨도 바빈스키 사인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경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프만 사인이 나타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하악반사입니다. 하악반사는 뇌교 상부 수준의 양측성 병변이 존재할 때 저작근의 과도한 항진이 일어난다. 자, 뇌교 상부니까 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깥쪽에 대뇌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간뇌가 있었어요. 그 다음 뇌관이 있었죠. 뇌관 중에 하나가 뇌교입니다. 그러니까 뇌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위쪽, 그러니까 간뇌나 대뇌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턱을 이렇게 자극하면 굉장히 과도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악반사입니다. 하악반사보다는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검사하는 거는 위에 두 개, 족저반사와 호프만 사인을 더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질병으로 갈까요? 자, 병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일 수도 있고 외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질병이냐, 명확하게 질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병일까요, 외상일까요, 헷갈려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손해사정사들이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계 병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외상인지, 어떤 경우에 질병인지, 어떤 경우에 이게 병합할 수 있는 것지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신경계 병변 맨 처음에 이제 뇌로 갑니다. 자, 뇌를 보시면 뇌졸중입니다. 증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중입니다. 중이니까 일명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뇌졸중이니까 계속 증상은 있어지는 겁니다. 증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중간 할 때 그 중자 그거 쓰셔야 됩니다. 의학적 정의를 보시면 뇌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발의 마비, 언어의 장애, 호흡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WHO 기준을 보니까 혈관성 원인, 혈관성이니까 신생물은 안 쳐준다 이겁니다. 신생물은 뇌암 얘기하는 거겠죠. 뇌암으로 환자가 의식이 소실될 수 있고 편마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증상은 같지만 신생물인 경우에 그런 증상이 났을 때 뇌졸중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혈관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혈관은 동맥을 보통 혈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혈관에는 동맥, 정맥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산소를 갖고 영양소를 갖고 가는 거는 동맥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뇌에
영양소와 산소를 갖고 가는 게 동맥이면 심장에서 출발해서 경동맥을 거쳐서 앞쪽으로는 중대뇌동맥, 더 가서 전대뇌동맥, 뒤로 가는 거는요 경추의 횡돌기공을 따라서 가는 척추동맥, 다른 말 추골동맥. 얘가 뇌저동맥으로 한번 만났다가 다시 분지되면서 후대뇌동맥 이렇게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동맥들의 원인에 의해서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 또는 전반적인 뇌 기능의 장애. 뇌 기능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진압력입니다. 의식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은 아는 기능입니다. 시간을 아는 기능, 사람을 아는 기능, 계산할 수 있는 걸 아는 기능인 거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WHO에서 기준을 한 건데, 자, 뇌혈관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뇌혈관이 막히면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허혈은 피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빵 터지면 출혈성 뇌졸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어떤 혈관?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 중에서도 동맥이겠죠. 자, 출혈은 뇌혈관이 터집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이 혈관이 가서 먹여 살려야 될 뇌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터졌으니까 공급이 안 되겠죠. 막히니까 더 이상 또 앞쪽에 있는 뇌에 영양분을 갖고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허혈이거나 출혈이거나 막히거나 터지는 거는 현상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증상, 결과는 똑같이 자기가 공급해야 되는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부위, 그 국소적인 뇌의 부위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가 갖고 있는, 그 부위란 뇌 부위가 갖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고칠 수 없는 위험인자죠. 어떻게 해서도 이거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나이가 가는 걸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자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위험합니다. 이것도 조절이 안 되죠. 왜 남자일까요? 호르몬 때문에 그랬습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기름기,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게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위험합니다. 또는 가족력, 엄마 아빠가 뇌졸중에 위험이 있다, 걸리셨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다 위험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위험인자는 세 가지, 나이, 남자, 성별이죠. 그 다음에 가족력입니다.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약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이라고 하는 기름기잖아요. 기름기는 네 가지가 있죠.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상지만 네 가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다 높으면 문제가 아니라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하는 거,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많을수록 좋아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 네 가지가 높아서 다 문제예요, 높아서 질병이에요 하는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근데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항상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가요? 거의 같은 기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고혈압, 당뇨 언제 옵니까? 나이가 드시면 옵니다. 이유 없이도 옵니다. 나이가 드시면. 왜냐하면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요, 당뇨는요,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잖아요.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슐린이 나이가 드시면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인슐린 나와도 당을 조절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는 나이가 드시면 같이 오는 거죠.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면 고혈압, 당뇨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같은 기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목동맥 협착, 심장에서 뇌로 가는 그 혈관이 목동맥, 다른 말로 경동맥이었잖아요. 경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뇌로 혈류는 작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동맥 협착, 경동맥 협착이 위험인자입니다. 또 하나는 심장의 문제입니다. 심장이
심방세동 또는 심실세동, 심방세동, 심실세동 같은 말은 아니고 거의 같은 비슷한 위험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 4개의 방이 있잖아요. 밑에 있는 방의 이름이 심실, 위에 있는 방의 이름이 심방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심장 쿵쾅쿵쾅 뛰면서 혈액을 보내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제대로 안 뛰어요. 제대로 안 뛰어서 떨리면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고 제대로 못 받죠. 그러면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은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느려지면서 혈전이나 문제가 생깁니다. 혈전은 피가 굳는 겁니다. 그 피가 굳는 게 혈관을 따라 돌다가 뇌에 혈관을 딱 막으면 뇌경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목동맥이 좁아졌을 때,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는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외의 위험 인자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 인자가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음주, 흡연입니다. 흡연은 미세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혈관 안에 내피가 손상됩니다. 또는 혈관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피가 지나가는 혈류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자, 음주는요, 심장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가. 그래서 부정맥이니까 심장에 문제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문제죠. 과음 운동결핍, 비만하고 운동결핍, 비만하고 거의 같은 문제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코골이가 있네요. 코골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 수면장애죠. 수면장애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이 우리 외국에는 맥도날드보다 수면 클리닉이 더 많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또 비만 사회가 되면서 이 코 고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코를 고는 이유는 밖에서 산소가 내 몸 안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그 길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면서 이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소가 내 몸 안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못 들어가면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뇌졸중이,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를 뇌졸중의 위험인자, 치매의 위험인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뇌졸중의 위험인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저는 글은 써오지 않았어요.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시중에서 책을 사셔서 제 책만이 아니라 시중에 가시면 책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사셔서 그 각각의 제목, 고혈압, 당뇨, 그 제목에 해당하는 한 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증상으로 갈까요? 증상으로 하면 이제 뇌졸중은 일명 중풍이잖아요. 중풍이니까 다 아세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의 상하지가 편마비가 오는 거. 그게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반신운동마비인가는 반쪽입니다. 반쪽. 뇌는 편마비입니다. 반대쪽에. 근데 척수가 손상이 되면 그 척수 레벨 이하 양쪽으로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뇌 손상하고 척수 손상하고 나타나는 증상은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뇌졸중이니까요. 뇌졸중이 나타나면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서 상하지의 운동과 감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마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신 감각 장애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옵니다. 우리 목 안에 제가 얘기할 때 성대가 울려줘야 되잖아요. 그 성대가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근육이 마비가 와서 말이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뇌 안에 언어를 담당하는 곳, 그곳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실어증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환자들을 만나보면 왼편 마비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오른편 마비보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들은 만나보면 왼편이 더 많으세요. 그나마 다행이죠. 오른쪽 마비가 오면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른손 우세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가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왼편 마비가 많으세요. 그런데 가끔 오른편 마비가 오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꼭 제가 말을 걸어봐요. 왜냐면 오른편 마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언어, 실어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언어 중추는 뇌의 왼쪽,
왼쪽에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 왼쪽이 다치면 오른편마비야 언어, 실어증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 그다음에 어지러움, 시야장애, 의식장애, 뭐 언어, 연하곤란은 꿀꺽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 꿀꺽할래도 여기 인두 쪽에 근육이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근육, 그 아 벌렸을 때 보이는 그쪽 목 안에 있는 근육들이 문제가 생기면 연하곤란도 있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해지시는 그러니까 되겠죠. 언어장애, 위에 있는 언어장애 가로 열고 실어증은 어눌해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뇌 뇌졸중에는 오른쪽 뇌가 다치는 거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좌측 마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대쪽에 편마비가 있다,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단하고 치료를 해보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혈관이 막혔으니까 진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관이 막혔다. 혈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혈관 검사는 CT로 안 나옵니다. CT로 안 나오니까 MRI나 그다음에 혈관 조영술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뇌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이다, 환자가 편마비다 그러면 출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세 출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응급실로 가면 외래로 가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응급실로 가면 기본 검사가 CT입니다. 왜냐면 출혈이 있을까 봐, 뇌 손상으로 출혈이 있을까 봐. 그래서 CT를 먼저 하게 됩니다. CT를 하게 돼서 뇌출혈이 없어요. 그런데 마비예요. 그러면 그때 MRI를 하게 됩니다. MRI를 해요. 근데 지금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MRI 갖고는 혈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관을 보는 거는 MRA입니다. 뒤에 A자. A가 엔지오그래피해서 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CT로도 혈관을 보는 검사할 수 있어요. 그게 CTA입니다. CT로 혈관을 보는 건 CTA. 그러니까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가면 출혈이 있을까 봐 CT를 먼저 하고, 출혈이 없으면 연부조직이나 아니면 혈관 검사를 하기 위해서 MRI and MRA 또는 CTA 또는 혈관 조영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도플러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 하게 되는데 도플러까지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진단에 2번, 3번, 4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실무에서는요, 뇌경색이잖아요. 허혈성 뇌졸중이잖아요. 그래서 막혀서 생기는 문제는 혈관이 막혔는데 생기는 증상인데, 이 혈관 막혀서 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편마비가 왔어요. 이 편마비가 가입 전부터 있을 수 있었잖아요. 이 편마비가 온 게, 또는 뇌경색이 온 게 언제 왔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장기보험이잖아요. 20년, 30년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입으로부터 20년, 30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혹시 발생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 이후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사고 1을 확인합니다. 뇌졸중도 보험사고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1을 확인하려니까 급성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급성을 확인하려면 MRI, MRA 막힌 거니까 얘가 언제부터 막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검사가, 여긴 안 써 있네요. MRI 중에 확산 MRI를 하게 됩니다. 확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디퓨즈 MRI라고 확산 MRI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 MRI에서 급성을 확인합니다. 고음영입니다. 급성 고음영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확산 MRI에서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MRI 그냥 확산이 아닌 그냥 MRI에서는 계속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하기 위해서 확산 MRI를 꼭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이 실무에 근접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급성기의 일반적인 치료는 이제 환자가 혈관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뇌에 영양분이 안 가고 산소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주게 됩니다. 먼저 산소 주고, 그 다음에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빵 터지면 안 되니까 혈압 관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혈당 체온 관리 해주고 뇌압 조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급성기 재관류는 뭐니, 막혔잖아요. 막혔으니까 뚫어준다는 겁니다. 뚫어주는 걸 재관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전용해제.
혈전요괴는 혈전이 있는 거를 녹여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혈전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응급실에 가시면 이 혈전용해제 이 아닌 항혈소판, 뒤에도 나올 거예요. 기타에 보시면 항혈소판, 항응고제를 쓸 수 있어요. 그거는 항응고제는 응고 대신 말라고, 항혈소판은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응고하는 거잖아요. 혈소판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은 예방 목적이 더 많지 치료 목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관류는 정맥내 또는 동맥내, 정맥이라고 썼는데 동맥으로도 써요. 정맥내, 동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데 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증상 발현하고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이걸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약이거든요. 들어가서 혈전을 녹일 정도니까 혈소판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 자체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주사한 다음에 계속 관찰합니다. 환자의 무슨 다른 문제가 없는지 관찰하는 게 혈전 용해제 투여입니다. 아급성기는 이제 급성기가 좀 지난 거죠. 급성기가 지난 걸 아급성기, 아급성기가 지나면 만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급성기에는 이제 이 질병이 왜 왔냐. 아까 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간 항혈전제, 항혈전제는 혈전 용해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뇌졸중 재발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뇌경색 때문에 편마비가 왔다 그러면 편마비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관절 운동이나 아니면 재활 운동이나 이렇게를 하게 되는데 뇌경색 자체에 대한 치료는 요 치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뇌경색 치료다, 뇌졸중 치료다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의 문제니까 걷는 연습, 그다음에 일어나는 연습, 그다음에 손가락이 잘 안 되니까 밥 먹는 연습 이런 치료를 생각하게 되시는데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막힌 거를 뚫어주는 치료는 요 치료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 재관류 요법은 어떤지, 재관류 요법의 위험은 6시간에서 12시간 쓰게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의 위험 때문에 의사들이 입원시켜서 한 번 주사하고 또 한 번 보고 주사하고 무슨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의료 기록에 꼬박꼬박 잘 쓰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재관류 요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금 심각한 거 했습니다. 뇌경색도 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도 했고요. 시험에 잘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오는지 위험인자, 그다음에 각각의 진단, 치료까지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